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할 작품은 한승원 작가의 대하소설 동학제입니다. 대한민국 문학 사상 영원히 기록될 쾌거는 바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한강의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선정 이유를 스웨덴 할리먼 측에서 밝혔습니다. 그녀의 강렬한 시적 산문의 뿌리는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감상하려고 하는 대하소설 동학제를 쓴 그녀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가 아니었을까요? 한승원 작가님의 수상 내용과 동학제 외 37권의 소설, 3권의 시집과 산문에 관한 안내는 더보기를 누르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설 동학제는 총 7권으로 이루어진 대하소설입니다. 동학제는 역사의 긴박한 움직임 속에서 더 나은 삶을 향해 몸부림치는 생명력, 불꽃처럼 일어나는 생명력의 축제입니다. 사랑 이야기는 이 소설의 가장 큰 축이며 그간의 소설은 동학제를 위한 연습이었다고 한승원 작가는 말합니다. 2번이나 시도했다가 실패한 책 동학제, 자그마치 20년을 매달려왔던 책 동학제, 끝자를 쓰고 죽자는 각오로 완성한 책 동학제, 그 서정성 가득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동학제로 지금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제1권 산호의 딸 1. 사신 만호의 급사. 그의 늦은 봄의 가뭄 속에서도 당 앞에 찔레나무 잎과 수는 헌걸차게 자라 있었다. 눈처럼 흰 꽃떨기들도 푸짐했다. 그 꽃에는 벌들이 잉잉거렸다. 투명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당 안에는 사신을 모셨다. 마을 사람들은 한 해에 2차례씩 당에다가 제사를 지냈다. 경칩날과 9월 아흐렛날이 그 제삿날이었다. 경칩날은 뱀이 나오는 날이고 9월 아흐렛날은 뱀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날이었다. 당의 사신한테는 잔혹하고도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회령진에 새로 부임해온 만호는 사흘을 배겨내지 못하고 죽곤 했다. 죽은 만호의 목과 몸통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숙은 장교 한 사람이 그것을 괴이하게 여겼다. 만호들이 죽어가는 까닭을 캐려고 작정했다. 2번째 만호가 죽고 3번째 만호가 도임해 온 첫날 밤부터 그 장교는 객사 마당귀에서 은신한 채 지켰다. 구름이 새까맣게 낀 어느 날 한밤중쯤에 절굿공이만큼 몸통이 굵고 5길쯤은 넉넉하게 될 듯한 검은 구렁이 2마리가 대문 틈으로 기어들어왔다. 그것들은 객사 마당을 건너서 만호가 자고 있는 방문 앞으로 갔다. 기둥을 타고 툇마루로 올라가더니 장구멍을 뚫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오래지 않아서
만호 장군의 신음소리가 났다. 달려가서 창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구렁이 한 마리는 만호의 목을 휘감고 다른 한 마리는 가슴을 휘감아 죄인 것이었다. 만호 장군은 숨을 거두었다. 뱀들은 천천히 마당으로 나왔다. 마당귀에 은신해 있던 수군 장교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 뱀의 뒤를 따라가 보았다. 그들은 내덕도의 한제산 골짜기를 넘어갔다. 새터말 어귀 산 모퉁이의 너덜공 속으로 들어갔다. 네 번째 만호가 도임해 오자 그 장교는 전 만호들이 죽어간 까닭을 귀뜸해 주었다. 네 번째 만호는 마시였다. 그는 원래 상민이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꺼리는 회령진 만호사리를 자기의 무술만을 믿고 자청하여 왔다. 그는 쌍칼을 잘 쓰기로 이름난 자였다. 부임해 온 이래로 마만호는 양손에 단검 하나씩을 들고 잠자리에 들곤 했다. 먹장 같은 구름이 낀 날밤에 그 구렁이들이 내덕도에서 건너왔다. 구렁이들은 마만호를 전 만호들처럼 죽이기 위하여 침소로 스며들어갔다. 한 마리는 목을 감고 다른 한 마리는 가슴을 감았다. 천천히 죄기 시작했다. 그때 마만호는 재빨리 한 칼로는 목을 죄는 구렁이의 목을 자르고 다른 한 칼로는 가슴을 죄는 구렁이의 목을 잘랐다. 목이 잘린 구렁이들은 감았던 마만호의 몸을 풀어주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죽어 늘어진 것은 아니었다. 구렁이의 목들은 떨어지자마자 방바닥에서 펄쩍펄쩍 뛰어다녔다. 붙을 몸통을 찾고 있는 것이었다. 목을 잃은 몸통들은 몸통들대로 꿈틀거리면서 떨어져 나간 목을 찾아 헤매였다. 구렁이의 목들은 신통하게도 떨어진 제 몸통 끝에 붙어버렸다. 거짓말같이 다시 살아난 구렁이들은 마만호의 몸을 물어 뜯으려고 덤벼들었다. 마만호는 환도를 빼어 구렁이들을 후려쳤다. 다시 구렁이들의 몸통이 갈라졌다. 그러나 갈라지자마자 다시 제자리에 붙어버렸다. 마당귀에 은신해 있던 수군 장교가 부엌 아궁이에서 나무째를 가지고 와서 마만호가 칼을 휘둘러 구렁이의 몸통을 잘라놓자마자 장교가 재를 뿌렸다. 상처에 재가 묻은 구렁이의 몸들은 다시는 서로 붙지 못했고 마침내 죽어 늘어졌다. 마만호는 그 구렁이의 시체를 사람의 그것처럼 예를 다하여 관에 담게 하였다. 상여로 그것들을 운구하여 그것들이 살고 있던 내덕도의 새터말 어귀의 너덜공 앞에 묻어주었다. 이후로 도임한 만호들은 구렁이의 화를 당하지 않았다. 내덕도 사람들은 구렁이의 무덤 앞에 당을 짓고 해마다 2차례씩 제사를 지냈다. 오랜 세월이 흐르자 구렁이의 무덤은 비에 씻겨 없어졌지만 당은 대대로 전해 내려왔다. 그 당 안의 구렁이들을 사람들은 내덕도의 업이라고들 했다. 기원원의 원신이라고 하거나 원망할 원의
원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후세 사람 누구인가가 그 당신들의 초상을 그려다가 걸었다. 아랫도리는 구렁이의 형상인데 얼굴은 사람이었다. 한 신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네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무관복을 입은 장수의 모습이었다. 회령의 진을 처음 개설하고 천만호가 도임하였을 때 새터 말에 소문난 미색 하나가 살았다. 그 여인은 어느 꼴 진사댁의 과부 며느리였는데 그 집 머슴과 배가 맞아서 이 섬으로 밤도망지를 쳐왔다. 어느 날 관내를 돌아보던 만호는 조개를 잡고 있는 갯맷꽃 같은 여인 하나를 보았고 그는 그 여인을 끌어다가 범하기에 이르렀다. 그 남편은 밤에 만호를 죽이려고 침소로 뛰어들었지만 만호의 칼에 맞아 죽었다. 만호와 함께 자고 있던 그 갯맷꽃 같은 여인은 은장도를 입에 물고 엎어져 죽었다. 그들 부부의 원혼이 구렁이로 환생했다는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오고 있었다. 기원. 언덕 아래쪽에서 새 여인네가 올라왔다. 앞장서서 오는 이는 고참봉집 늙은 종 큰년이었고 뒤따르는 이는 당곡의 무당이었고 맨 뒤에 오는 이는 고참봉의 젊은 며느리 안씨였다. 큰년이는 보자기에 싼 것을 머리에 이고 있고 안씨는 천애를 쓰고 있었다. 무당은 보자기에 싼 징을 머리에 이고 있었다. 그들은 당 안의 사신한테 빌기 위하여 오는 것이었다. 사신은 누구든지 와서 비는 대로 소원을 다 들어준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사람들은 자기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빌기도 했다. 당제를 지낼 때는 사람들이 모두 못된 원님, 만호 장군이 얼른 죽든지 아니면 얼른 갈려가든지 하게 해달라고 빌곤 했다. 아이 못 낳는 여인네들이 와서 빌면 신통하게 아기를 가지게 된다고 했다. 사람들은 별스러운 소망을 다 말하곤 했다. 남편과 금슬이 좋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없어진 달보기를 있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남편의 원기를 왕성하게 해달라고 빌기도 했다. 고기를 잘 잡히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농사가 잘 되도록 해달라고 빌기도 했다. 남정네들은 어느 여인네가 자기에게 반하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반대로 여인네들은 어느 남정네가 자기에게 마음을 두게 해달라고 빌기도 했다. 3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는 고 참봉집의 종들도 가끔씩 와서 그 사신에게 빌곤 했다. 늙은 큰년이는 당 안을 훔쳐냈다. 당 안의 땅바닥에는 지푸라기들과 쥐똥들이 널려 있었다. 자리를 편 다음 그 위에다가 가지고 온 떡과 강정을 놓고 술을 따라 놓았다. 무당은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징을 엎어놓고 가만 두들기면서 축원을 했다. 안씨는 그 축원 소리에 맞추어 신들한테 절을 했다.
십자로 벌렸던 두 팔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가 이마와 코와 입 앞으로 끌어내리면서 엎드려 절을 했다. 한 번 하고 2번 하고 10번 하고 20번 했다. 끊임없이 절을 했다. 안씨는 시집을 온 지 석 3년이 더 되었는데도 아기가 없었다. 남편 고일평은 아내가 아기를 못 낳는다는 핑계를 대고 회령진에서 기생 하나를 끼고 살다시피 하더니 이제는 아주 살림까지 차렸다. 안씨가 절을 108번 하고 나자 무당이 경읽기를 마쳤다. 그들은 떡과 강정을 그대로 둔 채 내려가 버렸다. 찔레나무의 순을 꺾어 먹으려고 왔다가 숲 뒤에 숨어 있던 아이들이 달려들어 그것들을 먹어 치웠다. 2. 산호의 딸. 밤어장. 서로 토라져야 할 일이 없는데도 그들 형제는 앞뒤로 너댓걸음이나 떨어져서 입을 굳게 다문 채 걷고 있었다. 마을을 벗어나 앞산 잔등의 자드락길로 접어들었다. 해조음이 아스라하게 곰솔숲 빽빽한 앞산 잔등을 넘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새끼를 잃었거나 암내를 낸 여우가 우는 듯한 소리였다. 갯마을에서 삽살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머리 위에서는 별들이 총총했다. 푸른 별들이 있는가 하면 붉은 별이나 노란 별들도 있었다. 꿀풀꽃이나 쑥부쟁이나 들국화나 황년꽃이나 물봉선화의 꽃떨기들이 어우러져 있는 가을산 언덕 같았다. 곰솔숲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들어차 있었다. 앞장서서 가던 아우 이우암이 문득 발을 멈추었다. 뒤따르던 형 이바우도 멈추어 섰다. 별로 멀지 않은 숲길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인 것이었다. 아우 우암은 두 주먹을 그어주면서 그 그림자들을 노려보았다. 이를 앙다물었다. 뒤따르는 바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겁을 내고 있는 스스로를 달랬다. 그는 동생 우암의 뚝심을 믿었다. 한밤중이었다. 삼남한상이 모두 잠들어 있었다. 바우와 우암은 갯벌밭에 설치해 놓은 돌발에 든 고기를 잡아오기 위하여 바다로 향하고 있었다. 마을 앞 들길을 벗어나서 바야흐로 앞산 잔등의 숲길로 들어서다가 수상스럽게 움직인 것들을 발견한 것이었다. 움직인 그림자는 둘이었다. 앞쪽에 선 우암은 그것들이 사내와 계집이라고 생각했다. 밤에 은밀하게 회동한 사내와 계집이라면 그들 둘은 분명히 사통을 하고 있는 것일 터였다. 달려가서 그들이 누구인지 밝히고 싶었다. 발이 잰 그가 쫓아간다면 몇백 걸음 쫓아가지 않아서 붙잡을 수 있을 터였다. 대관절 어느 놈하고 어느 년일까? 호기심이 들끓었지만 참고 서 있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숨겨주고 싶었다. 만일 형 바우가 그들을 쫓아가려고 하면 말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자기도
저 사람들 같이 은밀하게 몸을 숨기며 행동해야 할 일이 있을 거다 싶었다. 그는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는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은 억보의 아내 별님이었다. 그 여인 생각을 하자 가슴이 금세 쿵쾅거렸다. 바오는 머리끝이 곤두섰다. 움직이는 것이 도깨비인지도 모른다 싶었다. 아니, 요즘 한창 준동하는 동학배들인지도 모른다. 동학배들이 이 바닷가에는 무얼 하러 나왔으랴. 저것들은 도둑일 것이다. 혹시 우리 돌발에 고기들을 훑어가지고 들어오는 놈들이 아닐까. 그렇다면 쫓아가서 붙잡아야 한다. 아니, 은밀하게 사통을 하는 어떤 남녀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더욱 밝혀야 한다. 그는 앞장서 있는 우암의 옆구리를 질벅거렸다. 쫓아가 붙잡으라는 뜻이었다. 움직임을 멈추고 있던 그림자들이 바오의 우중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자드락길을 버리고 비탈진 산밭 쪽으로 내려갔다. 저것들 도둑들이다. 쫓아가서 잡아라. 바오가 동생 우암의 등을 떠밀면서 말했다. 우암은 움직이지 않고 도망가는 두 그림자를 멀거니 보고만 있었다. 도망가는 사람들은 걸음이 빠르지 않았다. 앞에 가는 사람이 뒤따르는 사람을 부축해 가고 있었다. 뒤따르는 것은 계집이 분명했다. 뭘 하고 있냐? 싸게 붙잡지 않고. 바오가 퉁명스럽게 추궁했다. 우암은 그 말을 못 들은 채 했다. 그 그림자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을 때 우암은 바다 쪽으로 몸을 돌렸다. 바오가 뒤따르면서 우암의 우유부단함과 무능을 원망하고 꾸짖었다. 쫓아가서 붙잡으라고 하니까 어때서 들은 채 많지 않냐? 저것들이 우리 돌발을 싹 훑어가버린 놈들인지도 모르는데. 바오는 동생 우암의 뚱한 행동이 못마땅했다. 한편으로는 패 죽이고 싶도록 밉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말이 없다고 함부로 할 놈이 아니었다. 속으로 육지백판을 하는 놈이었다. 글도 형인 자기보다 많이 읽었다. 바오는 기껏 명심보감을 읽다가 말았는데 동생 우암은 대학, 중용, 논어, 맹자를 읽었다. 씨름도 잘했다. 씨름판에서 송아지를 2번이나 끌어왔다. 얼마 전에는 회령진 시전 길목에 자반을 놓고 판다고 시비를 거는 수군들 둘을 들어 엎어버리고 도망쳐왔다. 콧들에 꿰지않은 황소처럼 고집스러웠다. 이 자식아, 너는 형이 무슨 말을 하면 설사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는 채라도 좀 해라. 그 말에도 우암은 대꾸를 하지 않았다. 바오는 불만 가득한 헛기침을 했다. 그 소리가 연한 바다를 향해 열려있는 산골짜기 안을 쩌릉 울렸다. 대립. 바오는 바닷가에서 횃불 하나를 켜들었다. 갯벌밭이 질펀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 갯벌밭에서 수런대는 소리가 났다. 목말라 있던 개나 바지락이나 낙지들이 구멍 밖으로 나와서
밀려 올라오는 바닷물을 들이켜고들 있었다. 그것들의 구멍들 속으로 새 밀물이 뽀글거리며 들어가고 있었다. 갯벌밭 아래쪽으로 밀려나간 바닷물이 한창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오래전에 밀물이 시작되었다. 검은 바닷물은 살아 숨을 쉬는 짐승같이 흉물스럽고 능청스러웠다. 물결들은 날아간 횃불빛을 받아 번뜩거리면서 갯벌밭으로 들어서는 바우와 우아미를 흘끗거렸다. 횃불에 비친 밤바다는 두꺼운 비늘들을 빛내고 혀를 널름거리는 거대한 뱀 같았다. 당 안에 모셔놓은 사신이 밤이면 바다의 검은 물결로 변신하여 헤엄을 쳐다니곤 하는지도 모른다고 우암은 생각했다. 바우와 우암은 고기 구럭을 짊어지고 자기네 돌밭을 향해 가고 있었다. 앞장서가는 우암은 뒤따라오는 바우보다 한 뼘쯤 키가 크고 몸집도 우람했다. 그는 나막신만한 발로 갯벌밭을 왁살스럽게 밟았다. 오징어 먹물을 진하게 풀어서 덮어놓은 듯한 도리섬 어귀의 흘레바위 근처에서 무슨 소리인가가 들려왔다. 청둥오리의 소리인지 갈매기의 소리인지 여우의 소리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갯벌밭에 얹힐 뻔한 큰 고기들이 당황하여 몸을 뒤치면서 깊은 물로 헤엄쳐가는 소리일까? 밀물줄기 수런거리는 소리일까? 거대한 두 마리의 뱀이 서로의 몸을 탐하면서 물을 튀기는 소리일까? 우암은 그 소리가 어쩌면 죽어 새로 환생하여 떠도는 아버지 이마동의 홀령이 내지르는 소리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버지한테 죄송스러웠다. 아버지가 어디에서인가 돌아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 것은 형 이바우 때문이었다. 왜? 무슨 근거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요? 그는 형 바우한테 따지곤 했다. 바우는 드러내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하곤 했다. 그는 근거를 대지 못했다. 돌아가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막연하게 말했다. 바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를 바라고 있었다. 우암은 어머니의 말을 믿고 싶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분명히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말하곤 했다. 그들의 돌발 울타리에 머리 꽁지 부분이 물 밖으로 보였다. 거섭과 대발로 만든 불알집도 드러났다. 그것들이 밀물에 잠기려 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늦게 나왔더라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말 뻔하였다. 물이 거섭을 넘어서면 갇힌 고기들이 모두 달아나 버리는 것이었다. 소녕철이네는 자기네 돌발에서 고기를 다 잡은 듯 고기 구럭을 짊어지고 모래밭 쪽으로 나가고 있었다. 임슬연안에는 참봉한테서 구정물 한 방울이 튀어간 소녕철이네 돌발과 이바운의 돌발이 있을 뿐이었다. 돌발이 가까워졌을 때 바우는 걸음을 빨리 하였다. 동생 우암을 앞장 세웠다. 구럭을 갯벌에 내려놓고 발 안으로 들어섰다. 봐라. 얼른 나오자고 하니까
자꾸 꾸물거리더니. 바오는 투덜거렸다. 말 속에 불만스러움이 가득 들어 있었다. 동생 우아미가 엉뚱한 구멍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 엉뚱한 구멍에 대한 이야기를 바오는 차마 입 밖으로 뱉어내지를 못했다. 우암은 입이 부어 있었다. 형 바오가 자기의 속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는 듯 싶었다. 그래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는 여느 때 형 바오를 무시했다. 바다 쪽으로 두르고 허리춤을 까내렸다. 오줌을 갈겼다. 물 위에 오줌 쏟아지는 소리가 바오의 등줄기를 울렸다. 우암은 끙 하고 안간 힘을 썼다. 그는 바지춤을 끌어올린 다음에도 한동안 바다 아래쪽을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거대한 두 마리의 뱀이 몸과 몸을 휘감고 곁고 틀면서 사랑 싸움하는 모습이 그의 눈에 어리었다. 뱀들의 얼굴도 보였다. 당 안에 그려져 있는 당신의 얼굴이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하나는 남자이고 다른 하나는 여자였다. 그것들 둘은 비늘이 선명하게 그려진 꼬리를 두루마기 자락과 치마 자락 밑에 늘어뜨리고 있었다. 세상 만물 중에 교미를 가장 오래 하는 것이 뱀이라고 했다. 수컷 뱀의 생식기는 둘이라고 했다. 그 하나로 하루 낮과 밤을 버티고 다른 하나로 또 그만큼을 그렇듯 뜨겁고 끈질기게 사랑을 한다고 했다. 무엇을 그렇게 꾸물거리고 있냐. 얼른 들어서서 더듬어 잡아라. 돌발 틈에 숨어있는 고기를 더듬어 잡으면서 바오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우암은 굼뜨게 돌아서면서 하고 안간 힘을 썼다. 하루 두 차례씩 물때 따라 돌발 속의 고기를 잡아들이고 낚시질로 고기를 건져 올리면서 살아가는 일이 팍팍하고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목구멍 하나만 메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의 눈앞에는 지역보의 안에 별님의 하얀 얼굴이 그려졌다. 지역보는 소금 장사를 나가고 없었다. 지역보는 산중으로 소금 내는 일에 재미를 붙였다. 사실은 지역보가 지금 가 있는 곳은 산중이 아니었다. 충청도 땅 보은이라는 데를 갔다. 거기에 가기에 앞서서 그는 이 공빈이나 집강 홍순서와 함께 마을을 은밀하게 돌았다. 보은을 함께 가자고 도인들을 부추겼다. 지난 삼례 모임에도 그들 셋은 같이 나갔다가 왔다. 교주 신원도 신원이지만 도를 드러내놓고 믿을 수 있도록 세상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들은 말하곤 했다.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살 수 있는 세상보다 더 먼저 와야 하는 것은 참봉이나 만호나 수군 떨거지들이나 벽사역의 역졸들이 저희들 마음 내키는 대로 휘젓고 다니지 않는 세상이었다. 참봉과 만호나 찰방들은 자기 밑에 종들이나 수군들이나 역졸들을 앞장 세워서 섬 사람들을 착취했다. 물가에 나와서 싱싱한 고기들은 고기대로 빼앗아가고
느긋하게 나앉아서 물새와 어새의 명목으로 말려놓은 자반은 자반대로 거두어 갔다. 그러면서도 걸핏하면 마을 사람들을 끌어다가 곤장을 치곤 하는 것이었다. 거기다가 농사지은 나락과 보리를 가져가고 무명배와 마포를 빼앗아가고 감과 밤을 가져가고 미역과 김도 가져갔다. 마을 사람들은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산으로 들로 바닷가로 헤매곤 했다. 산에서는 송기를 벗겨 먹고 들에서는 풀뿌리를 캐먹고 바다에서는 고기를 잡아먹고 해초를 뜯어먹고 조개를 파먹었다. 그것들을 먹어도 고기를 먹지 않으니 사람들은 눌눌하게 붓곤 했다.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보은에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였을 것이다. 우아미도 이공빈, 지역보, 홍순서를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 낌새를 알아챈 그의 어머니가 한사코 말려서 가지 못했다. 따지고 보면 반드시 어머니가 못 가게 말렸기 때문에 그가 가지 않은 것만은 아니었다. 그 나름대로의 은밀한 속셈이 있었다. 지역보가 없는 틈을 노린 것이었다. 지역보를 생각하면 가슴이 찔렸다. 그러나 그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는 억보의 아내 별림이한테 홀려 있었다. 의혹. 이바오는 지역보가 소금 장사를 나다니지 못하게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동학을 믿어도 너무 그렇게 미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를 할 참이었다. 그것 때문에 지역보는 너무 오랜 동안 집을 비우곤 했다. 젊고 예쁜 아내를 두고 집을 그렇게 비우곤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부부는 한 지붕 아래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야 탈이 없는 것이다. 가뜩이나 그의 동생 우암이 지역보의 아내 별림이한테 미쳐 있으니 탈도 보통 탈이 아니었다. 지역보의 아내 별림이도 어쩌면 이 우암한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새터 말에서 지역보는 이바우의 가장 친한 벗이었다. 지역보는 맷도 잡으려다 집돛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이바우는 생각했다. 지역보는 동학에 미쳐 나돌다가 참하고 예쁜 아내를 잃고 말 것이다. 동학이라는 것이 아내보다 더 소중하단 말인가? 어떻게 얻어들인 아내인데 그 아내를 그렇듯 소홀하게 내버려 둔단 말인가? 나이 31에 든 늦장가 아닌가? 별림이는 지역보한테 과람했다. 보는 사람의 간이 살살 녹도록 살결이 하얗고 눈매도 고왔다. 입술이 얄따랗고 코가 알맞게 오똑했다. 눈동자는 먹물을 찍어 놓은 듯 했고 위로 흘길 때에는 흰 자유가 많았고 속눈썹은 곤충의 더듬이처럼 길었다. 얼굴이 갸름하고 목이 길었다. 허리는 늘씬하고 젖가슴은 치마 말로 동여 조인다고 조였지만 참외 반쪽을 얄따랗게 잘라 담아놓은 것 같이 볼록했다. 그런 아내를 두고 어떻게 몇 날 며칠씩 집을 비우곤 한단 말인가.
여자는 익은 음식이라고 했다. 이우암이 그새 억보의 아내 별림이와 이미 은밀한 관계를 맺어버렸는지도 모른다고 이바우는 생각했다. 이우암은 별림이가 가는 곳만 졸졸 따라다니곤 했다. 그녀가 밭에 김을 매러 가면 이 자식은 바지기에다가 두엄을 얹어 짊어지고 나갔다. 그녀가 바다로 갯것을 하러 가면 고기 구럭을 짊어지고 돌발을 보러 나가거나 갯지렁이를 파러 가곤 했다. 밤이면 잠을 자지 않고 억보의 집 주변을 맴돌았다. 탈도 보통 탈이 아니었다. 억보가 들어오면 귀뜸을 해줘야겠다고 이바우는 생각했다. 절대로 집을 비우지 말라고 단단히 말해둘 참이었다. 사실은 이바우 자신도 별림이한테 홀려 있었다. 그 여자를 다른 사람이 아닌 이우암이 손을 댄다는 사실이 가슴 아픈 것이었다. 그 가슴 아픔이 얼마 전부터 동생 이우암에 대한 간섭과 준엄한 꾸짖음으로 나타나곤 했다. 만일에 동생 이우암이 별림이와 통정을 하기라도 하고 그것이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나는 날에는 일판이 어떻게 꼬이겠는가. 지역부와 자기의 우정은 어떻게 되고 자기의 집안은 얼마나 망신스럽게 되겠는가. 그 생각만 하면 눈앞이 어지러워지곤 했다. 절대로 그 일만은 막아야 한다고 이바우는 생각했다. 물이 깊어졌으므로 이바우는 작은 대바구니를 물속에 넣었다. 그것으로 도망다니는 고기를 건져 올리곤 했다. 밀물이 수런대면서 밀려 올라왔다. 머지않아서 수면은 돌발의 머리 꽁지를 넘어서 버릴 터였다. 그러면 돌발 안에 갇혀있던 고기들이 모두 달아날 것이었다. 야, 그쪽으로 숭어 한 마리 갔다. 바구니를 이쪽으로 숙이고 밀다가 재빨리 훑어 올려봐라. 민어 한 마리를 잡는 대신 놓친 숭어를 아쉬워하면서 이바우는 이우암을 향해 소리쳐 말했다. 이우암은 농어 한 마리를 잡은 뒤에는 굼뜨게 돌발 밑을 두 손으로 더듬고 있을 뿐이었다. 여느 때 그렇게 굼뜨기만 한 아이가 아니었다. 마음이 단단히 상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 무엇이 이 자식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 고기 잡는다고 잡고 자빠져 있는 것 그냥 꽉 패치겼으면 시원하겠다. 이바우는 왁살스런 말이 목구멍에서 넘어오려는 것을 참았다. 이우암은 달아나는 숭어를 대바구니로 붙잡으려고 쫓다가 포기했다. 허리를 폈다. 물 아래에 진을 치고 있는 어둠을 보았다. 검은 밀물이 중중 밀려오고 있었다. 그의 내부에는 뜨거운 충일이 끓고 있었다. 밤바다에 민물같이 수런거렸다. 바닷물은 차가웠다. 고구가 이미 지났는데도 얼음물 같았다. 발과 다리의 살갗은 시리고 아리다가 이제는 얼얼했다. 이우암은 이제 더 망설일 것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별림의 방으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느 때 그 여자의 눈빛이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더냐고 스스로를 채근했다. 뒷일을 겁내고 있는 자신을 꾸짖었다.
지역보를 제쳐놓고 별님이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동네에서 버젓하게 살아버리는 것이다. 아니, 대처로 도망을 가서 사는 것이다. 왜 도망을 간단 말인가? 다리 살갗을 스치고 달아난 숭어를 대바구니로 떠올리려다가 손을 헛짚었다. 상체가 물 속으로 들어갔다. 저고리가 젖었다. 찬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후들후들 떨렸다. 기어이 대바구니로 숭어를 건져 올렸다. 미끈한 숭어의 비늘에서 부드러운 여자의 살결을 느꼈다. 온몸에 천율이 일었다. 남자라는 것은 자고로 삼부리를 조심해야 하는 법이다. 발부리, 입부리, 가운데 부리. 알겠냐? 바구니로 고기를 건져 올리면서 이바우가 말했다. 끙 하고 안간 힘을 썼다. 구럭 속에서 고기들이 푸드덕거렸다. 파도가 돌발 가장자리에서 찰싹거렸다. 갯벌밭의 구멍들이 아우성치고 있었다. 그 소리는 언제 들어도 가슴을 설레게 하였다. 갯벌밭이 살아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걱정을 했사터라. 소금 장사 같은 것이라도 하게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다음번에 억보가 들어오면은 너를 데리고 나가게 했으면 좋겠다고. 너한테 운을 한번 떼보라고 하시더라. 한번 생각을 잘 해봐라. 바람도 쐴 겸 해서. 억보 말을 들어보면은 재미가 제법 솔솔한 모양이더라. 억보는 뭐 그 소금찜을 지고 싶어서 지는 줄 아시오? 이유암은 억보의 속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동학에 미쳐 있었다. 소금 장수로 가장하고 집강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여기저기에서 통기를 하러 다니기도 하는 것이었다. 생각 같아서는 자기도 지역보처럼 나서버리고 싶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도를 믿게 하고 싶었다.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고 보면 그야말로 개벽사생 세상이 될 것이라는 집강 홍순서의 말이 사실일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막는 게 있었다. 별님이었다. 그는 그 별님이의 품에 갇혀 있었다. 그 여자의 냄새와 그 여자의 눈길에 묶여 있었다. 그 여자를 하루만 보지 않으면 맥이 풀리곤 했다. 그 여자하고 가까운 데서 잠을 자고 가까운 데서 숨을 쉰다는 사실이 비좁은 섬 안에 있는 그를 안도하게 하곤 했다. 옹기배를 한번 따라다녀 보는 것도 좋고, 좌우간에 나는 너를 이 섬구석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게 하고 싶다. 우리 집안에서는 내가 눈 아니냐. 내가 잘 되어야 내 조카들도 내 덕을 보고 살 것 아니냐. 이바우가 말했다. 이우암은 코웃음을 쳤다. 그것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일 뿐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형 이바우는 투기가 심한 사람이었다. 무엇이든지 자기보다 잘하는 아우 이우암의 존재 때문에 그는 못 견뎌 하곤 했다. 동생의 키가 형인 자기보다 한 뼘쯤이나 더 큰 것. 자기는 명심보감만 읽었는데
동생은 중용, 대학, 논어, 맹자까지 읽은 것. 동네 사람들이 동생을 듬직하게들 여기고 두려워하는 것. 여자들의 눈길이 이목이 훤한 이우암의 얼굴로 쏠리곤 하는 것. 홍 집강이 장차 내덕도안의 일을 맡길 사람은 이우암뿐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싫었다. 자기의 아내 구름내가 시동생인 이우암을 극진하게 위해주곤 하는 것도 그는 속상해 죽을 지경이었다. 벙어리인 누이 이삐나 그의 아들 달섬이와 딸 순한예가 이우암을 따르는 것도 그는 싫었다. 어려서 그는 동생 이우암이 죽어 없어지기를 늘 바라곤 했었다. 이우암은 이바우가 동임 김동수한테마저 굽실거리는 것이 역겨워 죽을 지경이었다. 형 이바우는 자기의 아내 구름예를 참봉집에 들여 보내놓고 있었다. 이제는 어찌할 수 없이 종 아닌 종 노릇을 하고 있었다. 남들은 가져다가 먹기 어려운 참봉집의 곡식 면말을 가져다가 먹은 때문이었다. 어떻게 자기의 아내를 남의 집에 종같이 들여주고 있을까?